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하던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이 역전승을 거두어 49대 50으로 민주당이 간발의 차로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부턴 일부 지역에는 빙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 축소로 이번 겨울 난방비가 최대 28%까지 급등해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맨하탄에 소재한 유명 고급 레스토랑에서 백인 손님과 아시안 손님을 분리하는 차별 의혹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재학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으며 서부 아이다호 대학교에서는 4명의 학생이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공항에서 열린 윙스 오버 댈러스 에어쇼에서 군용기 2대가 충돌하여 6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총 부채 500억 달러에 이르는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란의 지난 9월 히잡 이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2달 정도 이어져 온 가운데 이란 법원에서 시위 참가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지난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했죠. 상원을 두고는 공화당이 앞서던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이 역전승을 거둬 49대 50으로 민주당이 간발의 차이로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공화당이 앞서던 네바다주에서 캐서린 코테스 메스도 민주당 상원 의원이 승리함에 따라 민주당은 50석을 확보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날 박빙을 보이던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공화당 블레이크 메스터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으며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 49석, 공화당 49석이었으나 네바다주의 승리로 민주당은 50석을 확보했고 이로써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재경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민주당 상원 의장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돼 민주당은 여전히 상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시 다수당이 됐다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우리의 의제, 우리의 성취, 그리고 미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승리이자 정당성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승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표차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다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 위치를 유지함에 따라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 유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대법원을 포함한 연방 판사 임명 절차가 더 원활해집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세 전면에 내세워 경제 실정론 등 심판론 기치를 들었던 공화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개표 결과로 침통에 빠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을 들였던 핵심 6개 지역 모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한 후보들이 패배했습니다. 미시건과 애리조나, 네바다주의 장관 후보들이 모두 패배했고 조지아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프라이머리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주지사 경선에서 대선 사기 주장을 폈던 극우 후보가 낙선했고 위스콘신에서도 대선 불복을 주장한 주지사 후보가 졌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재도전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비롯해 당내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내일 밤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는 결빙주의보가 내려져 출근길 통근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뉴욕 일원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영하권에 머물면서 이번 주 내내 낮 최고 기온이 화씨 40도대에 머무르는 초겨울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14일 뉴욕시 맨하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와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등에는 비와 얼음이 섞여 내릴 수 있어 최저 기온이 화씨 31도에서 33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은 시속 10에서 16마일의 바람과 함께 체감 온도는 화씨 27도에 달하는 강추위가 예상되며 15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결빙주의보도 내려졌기 때문에 출근길 통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번 엄습한 뉴욕 일원의 추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6일 70% 확률로 비 소식과 함께 최저 기온이 화씨 42도까지 잠시 올라갈 전망이지만 17일 최저 기온 화씨 37도, 18일 최저 기온 33도로 다시 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쌀쌀한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며 19일부터 22일까지도 최고 기온 화씨 45도, 최저 기온 29도에서 32도에 머물면서 영하의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첫눈이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실외 수도관이 얼거나 파열될 가능성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 등을 활용하고 야외에서 키우는 식물, 작물이 얼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추운 날씨가 코로나19,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독감 등 3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트리플 데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면서 난방 시스템을 가동하는 가구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 축소로 겨울 난방비는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연방에너지지부 DOE는 국내 가정의 난방비가 최대 28%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에너지부 DOE는 국민 절반이 사용하는 천연가스 난방비가 28%, 난방용 기름은 27%, 전기는 10%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난방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작년보다 $931, 기름이면 $2,354, 전기의 경우에는 $1,359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률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8.2%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40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은행 역시 올 세계 에너지 평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6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2024년까지 5년 평균 가격의 2배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에너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에너지 생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올 연말 에너지 비용 급등 전망이 나오면서 연방의회는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총 48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 여름에 한 차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겨울에는 난방비 보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에 배정됐던 80억 달러에 비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유틸리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유틸리티 비용 연체 시에도 전기나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유예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DOE는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팁으로 온도 조절기를 효율적으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집에 있을 경우 화씨 68도를 유지하며 외출이나 취침 시에는 10도 정도 내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따뜻한 옷을 입고 실내화를 이용하고 따뜻한 음료 마시기, 전기 담요 사용하기, 이동용 히터 사용 등을 실천하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맨하탄에 소재한 유명 고급 레스토랑이 특히 백인 손님과 아시안 손님을 분리하는 차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니 씨는 최근 남자친구와 함께 맨하탄 웨스트 빌리지에 위치한 유명 레스토랑 One If by Land, Two If by Sea에서 식사하다가 함께 겪은 식당의 아시안 차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게재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틱톡 영상은 14일 현재까지 약 13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애니 씨에 따르면 이 식당은
뉴욕시의 낭만적인 식당 목록에 오른 고급 식당입니다. 애니 씨는 실망스러운 데이트를 한 저녁이었다며 이 식당은 아시안 손님을 2층으로 모는 차별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기 전까진 음식 사진을 찍으며 즐기고 있었지만 곧 자신이 있는 2층엔 아시안 손님이 1층엔 백인 손님들이 가득하다는 점을 느끼고는 이를 비교하기 위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I have no issue dining with other Asian people, other Chinese people. I don't care. What I do care about and have an issue with is people of color being separated from white people by white people in higher end establishments. 애니 씨는 먼저 식당 1층 내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1층은 매우 높은 천장에 멋진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밖이 내다보이는 크고 넓은 벽면과 유리창, 또 고급스러운 테이블 및 의자 등으로 꾸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보여준 2층 내부 모습에는 낮은 천장에 샹들리에도 없고 벽면 유리창 역시 2개뿐으로 좁고 작았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도 1층과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애니 씨가 앉은 자리에서 찍은 2층 내부 영상에는 아시안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같은 애니의 주장에 대해 이 식당 대표는 근거 없는 소리라며 50년 가까이 운영된 식당으로 손님의 피부색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 식당이 계속 인기를 끄는 이유는 손님들이 문을 통과할 때 받는 따뜻함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애니 씨는 이 같은 아시안에 대한 차별 대우는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식당을 방문해 비슷한 경험담을 내놓은 리뷰들을 가져와 읽었는데 리뷰들이 작성된 시기는 한 달 전부터 7년 전까지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한 틱토커도 역시 2층에는 아시안 손님만 있었고 1층에는 백인 손님이 가득했다며 또 다른 옐프 리뷰어는 이 식당 1층에 예약을 했지만 2층으로 안내를 받을 때까지 40분을 기다렸다며 자신들이 겪은 사연을 공개한 댓글들을 읽어주었습니다. Look up Asian in their Yelp reviews. This one's from 10 months ago. You will see that a lot of Asian people have detailed discriminatory behavior from this establishment. Look at this. 11 months ago. This one's from a year ago, I think. Everyone who was Asian was seated outside, and everyone seated inside were Caucasians. Furthermore, I highly doubt it was a coincidence. There were 4 tables of Asians. Same here. Someone else's review, there were 6 tables of Asians packed in the corner of the balcony area. What is this, the Asian corner? Yeah, it was the Asian corner. I experienced it too. 애니 씨와 비슷한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 저널리스트인 한 아시아는 다른 고객들이 우선시됐지만 웨이터들의 무시가 이어졌고 주인 또한 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 대학에서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3명이 충격으로 사망, 2명이 부상당했고 서부 아이다호주에서는 4명의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캠퍼스에 자택 대기 명령이 발령되기 직전 캠퍼스 내에서 3명의 학생이 숨졌습니다. 버지니아대 총장인 짐 라이언에 따르면 희생된 3명의 학생들은 데빈 챈들러, 네블 타일러 데이비스, 디션 페리로 밝혀졌습니다. 모두 학교 풋볼 선수들로 수학여행을 마친 후 돌아오는 길에 이들을 태운 버스가 캠퍼스 주차장으로 진입하자마자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명은 버스 안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외에도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둘 중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이름은 크리스토퍼 다넬 존스 주니어. 학생이 22,000명이 넘는 학교에서 엘리트로 꼽히는 버지니아대 재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버지니아대 풋볼 선수팀에 등재돼 있는데 어떤 경기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를 폐쇄하고 학생들에게 자택 대기 명령을 발령한 이후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결과 경찰은 인근에서 운전 중이던 크리스토퍼 다넬 존스 주니어의 차량을 세우고 저항 없이 체포한 뒤 1시간에 걸친 수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3건의 2급 살인 혐의와 3건의 중범죄 무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 서부 아이다호 대학에서는 4명의 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모스카우 경찰은 어제 오후경 캠퍼스 인근 한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는데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그들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돌입한 상태이며 다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공항에서 열린 Wings Over Dallas 에어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군용기 2대가 공중 충돌하면서 6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사법당국에 따르면 댈러스 공항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보잉 B-17 폭격기와 벨 P-63 킹코브라 전투기가 비행 중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행사를 지켜보던 관람객 4,000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켈러 지역 시장인 아민 미자니는 육군 참전 용사이자 은퇴 조종사인 테리 바커가 B-17에 타고 있었다며 그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희생자 중 2명은 전 연합조종사협회 회원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에어쇼에서 비행기 항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우선적으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 에어쇼에 참가한 항공기는 2차 대전 당시 활약한 항공기로 B-17은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 주력 폭격기였으며 P-63도 여러 전장에서 사용됐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B-17 폭격기가 훨씬 작은 P-63 킹코브라와 충돌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날리고 전투기 2대가 동시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댈러스 시장 에릭 존스는 우리 시에서 벌어진 에어쇼 도중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며 영상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하늘로 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한편 에어쇼 도중 항공기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코네티컷 하트퍼드에서는 조종사 화실로 B-17 폭격기가 추락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2011년 네바다주 리노 에어쇼에서도 B-51 머스탱이 기체 결함으로 관중석 앞으로 떨어져 11명이 숨지고 74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부실한 재무 구조가 드러나며 위동성 위기에 빠졌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끝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총 부채만 500억 달러에 이르는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입니다. FTX 붕괴 사태를 두고 뉴욕의 남부연방지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FTX는 지난 2일 재무구조 부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사업을 매각하고 추가 자금 조달 등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후 열흘도 안 돼 결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은 FTX 그룹 소속 기업 134곳으로 본사격인 FTX와 미국 법인인 FTX US는 물론 FTX 재무부실의 핵심에 있는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FTX는 총 부채가 최소 1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에 이르며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앞서 본사가 있는 바하마 경찰국에 이어 뉴욕 남부연방지검도 FTX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찰이 초점을 맞춘 부분 중 하나는 FTX가 고객들의 돈을 가상화폐 투자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빌려준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FTX와 알라메다를 창업한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 경영자는 알라메다가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FTX 고객 자금 100억 달러 상당을 몰래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객들의 투자금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이 같은 행위는 대부분의 증권, 파생상품 시장에서 금지된 행위라고 해당 보도는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고객 보호 규정은 따로 없지만 공개되지 않은 목적으로 고객의 돈을 사용한 것은 사기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전직 검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뱅크만 프리드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은 홍콩에 있던 FTX 본사를 바하마로 옮긴 뒤 바하마의 한 공유주택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이 때문에 FTX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범죄에 사용된 자금이 미국 은행을 통해 이체됐거나 범죄에 관련된 이메일이 미국 땅을 거쳐 전송되는 경우에도 수사권을 갖는다는 입장입니다. 단 한 통의 이메일이라도 뉴욕을 통해 전송됐다면 수사 관할권 입증은 충분할 것이라고 엔저 전 검사는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란에서 히자 의문사로 국가 전역에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이제 2달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시위 참가자에게 처음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사법당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혁명재판소는 최근 정부기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반정부 시위자에게 정부 청사 방화와 공공질서 저해, 국가안보 위반 공모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죄목에는 신의 적이자 세상의 타락이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5명은 징역 5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체는 사형 선고를 받은 피의자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항소할 권리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쿠르드계 이란인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사망한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형 선고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2세 남성이 지난달 시위 도중 차량을 몰고 경찰에게 돌진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단 한 차례 심리 끝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가족의 증언을 서방 언론이 보도했지만 이란 사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현재까지 15,000여 명의 시위대를 구금했으며 반정부 시위 관련 수도 테헤란에서만 1,000여 명을 기소했고 공개 재판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한 인권단체는 현재 최소 20명이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사형이 빠르게 집행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2일 기준 이란 군경의 시위 강경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326명이며 여기에는 미성년자 43명과 여성 25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일 CNN은 소셜미디어에 수십 명의 이란 경찰이 거리에 쓰러진 남성을 진압봉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찬 뒤 산탄총을 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남성 위를 타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한 인권단체는 이란 경찰의 잔혹함에 끝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며 이란 경찰이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 면책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간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최근 30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성향인 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경합지에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돼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절할 수 있었던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18세에서 29세 유권자 가운데 27%가 이번 중간선거에 투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8세에서 29세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공화당보다 28%포인트 정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 지역인 펜실베니아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존 페터만 후보가 공화당 메메트 오즈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는 데는 이들 유권자의 투표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미 학자금 탕감 신청을 완료한 2,600만 명에 대한 지급 여부가 앞으로 수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판결 이후 연방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고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이 재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 집행 가능 여부가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방 학자금 융자를 신청한 2,600만 명 중 1,600만 명에 대해 이미 탕감 승인이 완료됐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탕감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에 탕감이 집행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소비자 플랫폼 패치 보고서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저녁 상차림 가격은 작년에 비해 약 11.4% 오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표적인 추수감사절 메뉴인 냉동 칠면조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2% 올랐는데 조류 독감 이슈까지 겹쳐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휘핑크림, 감자, 파이 반죽과 필링, 크러스트 등 가격도 평균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시민들이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연말 시즌에 허리띠를 졸라매도 올해 연말 지출이 작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20일에서 24일 평균 왕복 국내선 항공료는 $350로 지난해보다 약 43% 오를 전망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기존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최근 진행한 행정명령은 2040년까지 기존 해상풍력 전력 목표를 7,500메가와트에서 11,000메가와트로 늘리는 것에 합의하면서 뉴저지주가 다시 한번 동부지역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50년까지는 포괄적인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 사무실은 이번 사업으로 인해 $1,000만 달러에 추가 투자가 뉴저지주에서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동시에 지역환경단체들의 환영을 받은 이번 사업은 연방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연계돼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